이번 에피소드는 그동안 작았던 소리를 키우기 위해 녹음시 세팅을 너무 높게 잡은 나머지 음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턴 주의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부 얘기는 오리진의 배경과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게임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게임을 둘 다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해봤어요. 아, 일단 사긴 했어요. 일단 사긴 했어. 난 그래서 지금 게임에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 제대로. 위키에서 봤어 누가 나오는지를. 근데 뭐 나도 그냥 얼핏 다른 분들 방송을 봤는데 좀 이야기가 그럼 나오더라고요. 뭐 헬레니즘 얘기를 할 테니까. 어. 야, 그런 것까지 잡았어. 그러니까 망했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너무 팠어 내가 지금. 짧게 해. 저희가 이제 의도가 뭐냐면 실제 역사를 알면 또 하나의 재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만들어 본 기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평가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 게임 안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냥 역사예요. 근데 뭐 일단 어쌔신 크리드 기본적인 게임의 흐름이 그런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가면서 그 템플 기사단과 어쌔신이 그 뒤에 압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실제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어. 그러니까 큰 줄기는 같을지 몰라도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이제 근데 뭐 큰 줄기가 그런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실 거야. 혹시라도 스포라고 생각되면 스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그냥 지금이라도 청취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일부 2부로 따로 뺀 거예요. 왜냐면 스포일러나 이런 것도 경고로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싫으면 듣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면허 뚜껑 밑에 더러운 줄 알면 열지 맙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원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편마다 이게 시대가 너무 흥미롭고 인물이 너무 흥미로워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시기를 딱딱 애들이 골라놨어 유비가.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오리진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리진을 일단 해보고 반응이 괜찮거나 이러면 다른 편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다빈치 이야기는 나중에라도 또 한번 꼭 해야 될 그런 사람 아니겠어? 다빈치만 빼야 돼 그거는 진짜. 어. 다빈치만 따로 빼야 돼. 그러니까 오늘 그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 두 개로 나뉠 건데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밤새 준비를 하긴 했지만 위키나 이런 걸 좀 참고하고 백과사전을 참고했는데 위키가 좀 몇 개 섞여 있어가지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로 이야기로 봐주세요. 이걸 시험 공부 교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팩트체크하면 큰일 나요. 예. 팩트 체크를 했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근데 재미로만 듣는 거는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1년 차이가 크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추가를 좀 드리자면 유비소프트가 후에 자기들이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굉장히 많이 게임에 집어넣어놨어요. 뭐 사전처럼 하고 넣어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다 읽어보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더욱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오리진에서는 더 심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작한 건데.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이제 진짜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 이집트의 역사는 크게 고대 이집트, 선사시대 때부터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기원전 332년부터 기원후 641년, 자, 이슬람 시대 641년부터 1798년, 자, 근대 이집트, 현대 이집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 오리진은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 헬레니즘 시대, 거기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는 몇 대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왕조라고 불러요. 왜? 많아서. 그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마케도니아 혈통의 왕조였고요. 시조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의 아버지, 1세 소테르의 아버지, 이럴 줄 알았어. 1세 소테르의 아버지 라고스 이름을 따서 라고스 왕조라고도 한다고 해요. 야, 우리 이러다가 동성로 스타 강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시험 아닌가? 다 망한다니까?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자, 참고로 초대 왕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측근이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 기원전 323년 이집트 지방의 통치를 맡고 있었대요. 힘을 가진 측근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제국의 전통 후계자임을 자처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을 묻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성공한 거지. 예. 근데 실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은 마케도니아에 묻어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알렉산더 대왕의 묻은 위치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지.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 로또 맞는 거지. 2014년도에 그리스 쪽하고 몇 년도더라?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 머리가 박살난 동굴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추정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 추가 보도가 없는 걸 보니까 아닌가 봐요. 이때 그때 아따리 사태 미티 찾는 사람들 보였어야 돼. 아우 진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원전 305년에 초대왕이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왜 설명하겠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로 인정을 받아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32왕조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현지와 녹아든 거지. 외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케도니아 혈통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 혈통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게임 내 배경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클레오파트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 이 왕조는 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죠. 예.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돌아버릴지도 모르는데. 자, 이제 여기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됩니다.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으로 계속 정복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때 그리스의 문화가 동방으로 퍼지게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렌 이렇게 하더라고요. 헬렌 이렇게 발음이 그래. 예, 헬렌은 고대 그리스인이라는 뜻이 있대요. 헬레니즘이란 그리스와 같은 문화라는 뜻이 있대요. 자, 여기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고려 양가, 몽고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 고려 후기 때, 원간섭기 때, 고려에는 이제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얘기하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들어왔던 문화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소주가 있어요. 그리고 설렁탕의 기원도 이때가 아니냐는 말이 있어요. 고려양이라는 건 몽골, 원에서 그 유행했던 고려의 문화예요. 그때 고려병이라는 유밀과가 있어요. 유밀과에는 대표적으로 약가가 있습니다. 그 고려병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몽골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때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비견되는 징기즈칸이 동서양을 또 관통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 문화를 보면 머리 위에 쪽두리를 하고 연지곤지 찍고 있잖아요. 이게 몽골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의 문화가 좀 섞인 거죠. 교류가 생긴 거지. 원에 또 전해진 것 중에 상추 쌈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튀기거나 지지는 조리법도 이때 원으로 넘어갔대요. 즉 어쩔 수 없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전쟁을 통해서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토는 전쟁을 통해서 기속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문화는 일반 동의가 없다는 거야.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가장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즉 헬레니즘이 뭐냐?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섞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지금 수도지. 네.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대표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위치 메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고. 그렇지. 뭐 위치적으로 정말 네. 좋아. 중요했죠. 딱 가운데 있고. 네. 일단 초기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는 다른 헬레니즘 국가들 알렉산더 대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속국으로서 지원하는 형태로 통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헬레니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도 막 이런 식이에요. 소수의 엘리트와 소수의 군대, 강력한 정예 군대가 다수의 바르바로이라고 불리는, 실제 뜻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뭐 후에는 야만인으로 비하하는 뜻이 됐대요. 뜻이 좀 비하했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바리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와 군대가 다수의 바르바로이를 지배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근데 워낙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폐쇄적인 지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침략을 덜 받았거든, 상대적으로. 근데 이집트의 그 전통 지배 계급인 사제가 있었대요.
근데 종교적인 힘은 뭐 네. 과거는 진짜 막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뭐 토종신 이런 거겠죠? 토종 종교 뭐 이런 거겠죠? 이 권위가 엄청나게 막강했대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마케도니아 혈통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한 이 이집트 전통 문화와 종교를 배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이제 말살을 하려고 하면 진짜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사는데 뭐 하나의 뭐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설 때는 항상 고대 파라오들의 복식을 갖추어 있고 전통에 따라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부터는 모든 왕들이 근친혼을 했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파라오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2왕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파라오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따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조 말기에 왕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이 유전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명하거나 자손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기가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혼란기라 병에 걸려 죽나 칼에 맞아 죽나 알 수가 없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 문제 때문에 죽은 건지 다른 정치적 암투 때문에 죽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여기서 근친혼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근친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시대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혼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풍습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예로 이제 고구려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형사치수제 혹은 형사치수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렵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진짜 잦은 시대였잖아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전쟁에서 죽어. 형수님은 남아 있잖아. 근데 그 형수님이 그 형의 재산을 들고 친정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집안의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제도였어요, 사실. 집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형사치수제, 형사치소혼이라고 하고, 이건 수능에도 그렇고, 고구려 역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에서 형사치수제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걸 얘기 안 해요. 특징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다. 뭐, 이건 또 야, 너무 많이 수능 갔다. 방송 아니잖아.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근친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집안 간에 섞이게 되면 다른 집안에 우리 재산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혹은 그 후에 분할을 내고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왕이나 왕의 연애라든가 이런 건 다 정략 결혼에 가까울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미친 변태들이 끼어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친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기득권과 정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근친혼이 그냥 밥 먹듯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화 얘기만 나오고 실제 그리스 로마는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잘 안 나오는데 이때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근친혼이 이슈가 될 정도였으면 실제 그리스 쪽에서는 이걸 기피하지 않았나 싶어요. 슬슬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이집트가 독특했던 거예요. 근친혼은.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에서도 이제 안 할 수가 네. 없는 거고. 이집트 전통적인 사제 이쪽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멈출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지배 계층 사람들이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여론이 니 말했듯이 이집트 토착민들하고 섞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지. 파라오가 신의 현신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신끼리는 근친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믿음에 이제 배반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들의 왕들은 이집트의 문화를 거부감이 완벽하게 떨치지 못했는지 역대 왕 중에서 토착 이집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밖에 없었다고요. 그 외의 왕들은 이집트어를 할 줄 몰랐대요.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겉다리 얘기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집트가 워낙 비옥하고 풍요롭고 게다가 이제 지중해 동부 일대를 장악하면서 엄격한 국가 통제 아래 교육도 발달했기 때문에 부유하기로는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의 땅이었다고 해요. 일단은 뭐 곡식도 많고 그리고
교육품도 많고. 교육품도 많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항구로서 역할도 있었고. 이거 얼마나 좋아. 위치상 가운데 있으니까 네. 뭐 돈 벌기 제일 좋은 위치지.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지위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거의 재상 수준일 정도로 그러니까 돈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해요, 이집트가.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카이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는 뭐 지금도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어요. 대도서관이 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학술, 예술 이런 문화적인 그 헬레니즘 문화를 그냥 대표하는 땅이었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거기다가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가 어릴 때부터 이 대도서관에서 진짜 엄청난 독서를 했다고 해. 실제로 정치적이나 이런 거에서 지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쌓았던 거지.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자체가 후에는 오히려 저쪽 내륙 지방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 시대까지만 오게 되면 왕조에 유입되는 실제 지배계층인,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를 통치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수의 엘리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발단이 시작되지. 그리고 이제 용병 고용에도 한계가 찾아오다 보니까 왕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군사력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통치력도 빠르게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미 왕조 말기 때부터 내분과 암투, 부정부패, 착취, 망할 나라의 코스를 제대로 밟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냐 안 하냐는 아무 의미 없이 망토리를 타고 있었다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이 왕조가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클레오파트라가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망할 나라였어요. 힘이 없었어. 힘이 없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야. 돈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망하는 직전까지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래요. 야, 역시 당시에는 무역이 짱이야. 100원에 사와가지고 야 1000원에 팔아봐. 근데 어떻게 보면 기쁜 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좋은 예 중에 하나래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망해가는 마당에도 헬레니즘 문화를 길러내고 정착시켰고, 나중에 이슬람의 발흥 이후 아까 말했잖아요. 이집트를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세 이슬람 세계의 찬란한 번영 역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독이 지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재밌게 시작하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망조가 될 때 보니까 내분과 암투가 남발하는 시기고 뭔가 막 많겠죠. 재밌는 요소가 이제 다 이제 준비돼 있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때는 이때는 이 역사의 시기를 선택한 유비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뭐 이제 여담이지만 역사가들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의 흉상을 보고 유전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병이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실제 현재 국내 성우인 서유류 씨가 이 병에 투병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병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돌출되고 커지기 시작하고 목 쪽이 좀 두꺼워져서 붓기 시작한대요.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겪었다고 해서 한때 미인이 되는 병이라고 알려진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웃긴 게 그 중국의 서기도 그 찡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서기가 아니라 서시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서기가 아니라 서시입니다. 그게 진짜 아파서 이제 찡그리는 건데. 위장병가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위장이 안 좋아서 네. 나도 그렇게 뭐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미의 기준인 줄 알고 전부 다 찡그리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눈이 돌출되고 목이 두껍고 막 이런 것들이 흉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특징들이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 왕들이 대부분 살이 찐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는데요. 병에 그래서 걸리면. 이제 논란이 있겠지. 그래서 아니라는 말도 있긴 해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만 맞다 아니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의 역사적 배경은 그때 이 시기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를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시기예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시기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얘기는 인물을 잡을 거예요. 아까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고 했고, 인물을 누굴 잡을까 하다가 사실 이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죠. 이집트 하면 이제 첫 손가락 꼽히는 사람이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건 이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딸,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말이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네우스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칼리돈의 영웅 멜레아그로스의 아내의 이름으로. 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엄청 많고,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딸에게는 아마 대부분 저런 식으로 이름 붙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7세지. 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남자에게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제 플레오파트라 7세. 저희가 얘기할 사람도 이 사람이고, 게임에 나오는 사람도 이 7세입니다. 이 사람이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옥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하겠어요. 근데 뭐 이거 아니란 말도 있더라고 사실. 근데 워낙 유명해진 말이긴 해요. 어떤 의미로든 간에. 사실 뭐 지금 와서는 그게 의미가 없지 싶어. 저런 말 사실 했냐 안 했냐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싶어. 우리도 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뭐 늘 세계 미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정식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포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이고요. 기원전 51년에 사망합니다. 18세, 클레오파트라 18세 나이에 남동생인 포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근친혼, 그러니까 결혼해서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이집트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미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었어요. 이미 이 당시 이집트는 망조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남동생이니까 18세보다 어릴 거 아니야. 얼마나 어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뭘 아나. 근데 남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남동생을 배제하고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오히려 정치 싸움에서 져서 13세에게 그러니까 포톨레마이오스 뺄게요 이제. 13세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기원전 47년에 이집트를 방문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만남으로 재기를 꿈꾼대요. 당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주사위를 던져졌다는 명언이 나온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 이후의 얘기죠 사실. 그게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까지 왔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망명을 했거든요. 물론 이집트가 처음으로 받아준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안 받아주고 하다가 이집트까지 온 거래요. 돌다가? 예. 근데 그걸 계속 카이사르는 쫓았던 거죠. 근데 그 13세가 망명을 받아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오히려 폼페이우스를 살해하고 카이사르에게 환영한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그 폼페이우스의 목을 바쳤대요. 근데 웃긴 건 카이사르가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비탄에 빠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당신들은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집트를 점령해버린대요. 그게 이제 뭐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좋은 명분이고 명분이었다고 말이죠 사실. 그리고 뭐 폼페이우스가 그 집정관의 위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집정관이라는 게 그 당시 공화정에서 시민의 그 대표 자격으로 그렇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지. 저기서부터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 이집트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카이사르는 그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정치적 이유야. 네. 그냥. 딴 거 있나? 이집트가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가 가진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그 명분을 위해서 이집트를 점령한 거고. 사실 이것도 다 치밀한 계략이 네, 치밀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를 계속 몰아가지고 이집트까지 이제 몰아넣은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음모론이고. 야, 요즘은 이거는 이 게임 자체가 음모론이야. 그건 음모론이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갔으니까 그걸 이제 폼페이우스가 또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이집트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당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 카이사르의 나이는 50대 초반, 클레오파트라는 20대 초반이라고 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융단을 선물 받았는데 그 융단을 풀어보니 안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건데. 선물은 나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3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잠입하기 위해서 융단 안에 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갖다 붙인 거라니까 다. 모르죠. 오늘의 선물은 나야. 이거는 원조가 얘인가?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만나고 나서 뭐 예전에 말은 많은데 클레오파트라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어. 정치적 결함인지 진짜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를 홀렸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기 시작했고 아까 말했듯이 폼페우스가 로마의 이제 집정관인데 집정관은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지도층 중에 최고였거든요. 시민의 이제 1대표니까. 근데 이걸 동맹국이 뭐 말이 동맹국이지 사실상 속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국에서 그 집정관을 죽였는데 이걸 그냥 방관하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또 명분이지. 네.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한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많이 섞여 있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제 13세가 불안감을 느껴서 카이사르가 아직 병력이 작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원군이 도착했고 13세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막내 남동생 돌아갈 14세와 재혼을 하면서 공동 통치자를 선언하게 되지만 뭐라 그때 막내 남동생이 14세였대요. 근데 실과는 이제 결국 이제 호수아비지 죽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카이사르와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후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로 갔대요, 클레오파트라가. 근데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되게 돼요.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거 아니야. 그때 이제 암살되고 났는데 이집트로 돌아왔대요. 그 후 14세가 뒤졌대요.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이야기 있었는데 당시 이제 로마에는 그 신전에다가 자기의 유언장을 이제 봉인하는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유언장이 이제 개봉이 됐는데 클레오파트라랑 카이사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없대요. 단 일도 없었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결합이었구나라고 보는. 클레오파트라도 조금은 이제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일도 없었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용만 당한 거지. 그래서 아마 털고 바로 이집트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공동통치자로 하면서 15세로 세우고 다시 계속 이제 통치를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41년에는 킬리키아 타르노스에서 제2차 삼두정의 선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되고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카이사르의 이제 오른팔격이었지. 둘 사이에는 이제 이란선 쌍둥이인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나 2세가 태어났다고 해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이제 동방을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고 안토니우스가 그때는 아예 그냥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라는 아들을 낳게 아들 된대요. 한 명 더 낳지. 네. 기원전 34년에 안토니우스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제 원래 그 전에 결혼하고 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이제 양자인데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우스랑 이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지. 근데 옥타비우스가 이제 안토니우스 이제 안고 가기 위해서 자기 이제 노예를 결혼시켰는데 얘가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한테 가버리니까 더 빡치는 거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였는데 얘가 먼저 까고 간 거지. 문제는 심각해진 게 기원전 34년에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동방 원정을 지원한 공으로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로마 제국의 동방에 위치한 속국들을 전부 나눠준대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중의 여왕으로 선언하고 카이사리온과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게 만들었고 헬리오스에겐 아르메니아, 메디아, 파르티아를 셀레나 2세에겐 크레타와 키레나이카 그리고 결혼 후에 낳은 막내 아들 필라델포스에겐 시리아와 실리시아를 줬다고 합니다. 미친 거지. 그때 이 이후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안토니우스의 관계는 심각해졌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 침공을 선포.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함께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고 유명한 이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패배한 후 알렉산디아로 도주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둘 다 사망했다고 해요.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코브라가 자신을 물개에서 자살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한데요. 가일 바구니에다가 숨겨서 코브라를 들고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 코브라는 2m가 넘는데요. 야, 바구니가 컸나 보지. 뭐 그런가?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스케일이 크구나. 그렇지. 다 돈지랄 하는 거야.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코브라에게 물리고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 했거든요. 코브라 독은 그렇게 안 된대요. 즉사해야 된대. 일단 말이 안 맞구나. 네. 그래서 뭐 음독 자살을 했다는 둥, 안토니우스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둥. 그러니까 사실 옥타비아누스가 살해를 했는데 자살로 위장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개선식을 할 때 이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한 요부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홀려가지고 우리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나쁜 여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걔 클레오파트라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때 정치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래 여자한테 이기니까 좋냐, 여자를 앞세워서 영향을 얻으니까 좋냐라는 그런 좀 아까 이야기됐지만 여론을 굉장히 그때 신경 썼어. 네. 그 지배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악녀와 요보라는 이미지는 이때 좀 강하게 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카이사르는 유언장에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들 이름에 카이사르의 이름을 넣었거든요. 카이사리온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아까 말한 정치적인 게 여러 가지 많이 엮여 있었고 나중에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를 갔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반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안토니우스의 관계도 사실 뭐 저렇게 이제 애를 3명 정도 낳을 정도면 서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또 이게 여기에 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지. 네,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난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에 엮인 여러 가지 설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대요. 왜냐면 카이사르는 좀 약간 바람둥이 이미지가 좀 있었다고 하대요. 근데 여자를 굉장히 밝혔다고 하더라고. 네. 안토니우스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대요. 바람둥이나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대요. 근데 웃긴 게 또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군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이집트는 딴 거보다 돈만 많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클레오파트라는 군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합으로 또 보기에는 안토니우스가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사실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여론에 그런 거 신경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개선식을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서 열었어요. 신에게 전쟁이나 이런 승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바치는 로마에서만 열린 행사였어. 근데 이걸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통치권을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에게 나눠준 점 이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요. 얘가 돌았구나 하면서 이미 이제 그때 안토니우스는 자기들 이제 정치적인 아군을 다 잃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 사건으로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팔을 산 점. 아까도 말했지만 유언장에 알렉산드리아를 묻어달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저게 있는데 저것도 원래는 유언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신전에 절대 못 꺼내고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얘가 밀고 들어가서 강제로 열었대. 이걸로 인해서 안토니우스는 쟤는 진짜 미친놈이다. 쟤는 이제 홀렸다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완전 형성돼 버렸대요. 실제 마지막 전투였던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전투를 주도하지 못하고 지휘 경험이 전혀 없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설이라서 실제로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무능한 지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자금이 목표고 정치적인 게 있을지 몰라도 후에는 진짜 안토니우스가 완전 홀린 게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제가 무능하고 멍청한 거 아니냐는 견해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그 정도는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이 저기까지 갔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네 말 맞다나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평생을 전장을 누빈 사람이기 때문에 망가졌다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악티움 회전에서 자기 직접 나가서 지휘하진 않았어. 이 사람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발령군주라서 자기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앞서 말한 인물은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의 평생 정치적 아군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전술가야. 이 사람을 얘는 알아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상대가 안 좋았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악팀 회전에 이 사람은 맡겼는데 박살을 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무능한 게 아니라 상대가 너무 유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죽기 직전까지 옥타비아누스를 끝까지 보좌하고 뭐 오른발경인 사람이었어.
여튼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이 이제 그 정당성을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좀 악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좀 씌워서 과장된 견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어차피 항상 승자가 역사니까. 기록, 예, 그렇죠. 승자 역사에 기록. 그리고 그 왕실 여자들의 왕비 계승권 순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왕위 계승권은. 그래서 이집트의 지배를 얻기 위해선 공동 통치자의 여자가 그 여왕이 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거기 전통이 그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의 돈이 목적이어서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애초에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이집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뭐 이집트 전통 세력이 생각보다 더 큰 권한이나 위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제 정보 교류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좀 맡겨야 되잖아. 내가 정복을 했어도 맡길 사람이 필요해. 사실 뭐 중앙 집권이라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학계에서는 사실 미녀가 아니라는 게 정설이래요. 이번에 오리진에도 그래. 아 그래요? 오리진에도 이쁘긴 한데 나 보긴 봤어. 뭐 내용에 다 못 봤지만 클레오파트라를 봤어. 그리고 그 바이크에 이제 와이프도 나오는데 와이프가 클레오파트라보다 한 3배 더 이뻐. 미의 기준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의 미의 기준을 봤을 때. 왜냐면 그때 로마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록에 보면 클레오파트의 미모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정치적 감각부터 해가지고 일단 돈이 많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말했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라오 중에 유일하게 토작 이집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의 또 신망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지. 아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 또 수고하겠지만 토착 백성들의 인기도 굉장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신을 이시스, 이집트의 여신인데 그 최고 여신이지. 네, 그거를 자처하면서 현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집트 토착 백성들에게 인기도 굉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서는 배제하기 힘들었던 위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토착 이집트어를 제외하고도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해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군사력마저 모자라고 인재들도 모자라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외세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악티움 회전에서 이제 자기는 군사적 재능이 전혀 없는 게 드러나 버렸고 뭐 상대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되면서 사실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망하게 돼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정치 싸움을 해서 졌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정치 싸움에서는 졌고 이기걸 떠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 졌어.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막 돈으로 막 정치적으로 막 술수를 부리고 막 자기 혈육이고 하는 거 죽이고 막 이런 모습들의 대표적인 상황이 그때라고 보면 된대요. 뭐 냉정해 보일 수 있고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클레오파트라만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클레오파트라만을 또 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안토니우스와 하루에 뭐 네가 이 돈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내기가 붙었대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나는 쓸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쓸 건데 진주를 식초에 녹인 다음에 마셔버림으로 인해서 어때 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게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냐 이거? 진주가 녹아? 아, 근데 이제 식초의 진주가 그렇게 빠르게 녹을 리가 없대요. 빠르게 녹을 수는 없지 그래. 그렇게 녹으려면 황산이나 염산을 써야 되는데 그걸 마시면 죽을 텐데. 이상해. 그럼 뭐 다른 견해는 실제로 그냥 녹인 게 아니라 삼키고 나중에 회수인 게 아니냐는 뭐 그런 말도 있대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무화과를 엄청 좋아했대요. 과일을 좋아했다는 거는 나도 본 거 같아. 그 중에 무화과를 엄청 좋아했고 엄청 많이 먹었대요. 무화과를. 그게 이제 칼사르가 시원시원하게 먹는다고 해서 반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레이브스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살이 잘 찌지 않는다는 거. 저렇게 대식인데 살이 안 쪘다? 그래서 그 병에 진짜 걸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일하기도 하대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래도 이게 좀 흥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미모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미녀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기도 하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전통을 따라서 근친혼을 계속 했던 왕조예요.
그러면 이집트의 피가 섞였을 확률이 대단히 낮죠. 애초에 마케도니아 혈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흑발에 막 섹시하고 막 약간 그런 동방의 오리엔탈적인 막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응.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래야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하나 당대의 두상이나 묘사된 걸 보면 이집트 쪽 사람이라기보단 전형적인 그리스적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예, 뭐 메브리코에다가 뭐 이제 머리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예,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적어도 그냥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외모는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얘기까지 끝내봤어요. 과연 오리젠은 이 클레오파트라를 어디까지 표현했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린 몰라. 트레일러도 안 봤어요. 요비 트레일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거는 보는 거 아니야. 뭐 일단 나도 안 보고 이제 일단은 미친 척하고 한번 사봤는데 일단 뭐 평가는 좋아서 나는 뭐 계속 한번 해볼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일단 추방되고 난 뒤로 시작인 것 같아요. 얘기가. 찾아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13세한테서 공동 통치하다가 정치적으로 져가지고 추방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고 상황이었대. 네. 고 상황에서 이제 카이사르도 만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카이사르가 오리젠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나와.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와 바예크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바예크와 손을 잡고 그 주인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암살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암살단이 이제 또 생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신 연관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바예크를 용병으로서 부리는 거겠죠? 너무 어울리는 위치 아닌가요? 재밌는 이야기지. 이게 너무 얘기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나요? 딱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스토리적으로는 다들 재밌다고 하더라고.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고. 저도 그러니까 원래 오리진 자체는 아예 기대를 안 했는데 뮤비는 그러는 거라 생각했죠.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가 너무 돋는 거야. 오리진이 굉장히 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이게 전달 방식이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방송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녹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업로드되는 5화는 12원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 12월 12월 초와 11월 말에도 또 주말에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도 뭐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12월 초까지는 연말 진짜 12월에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방송도 11월 중순이나 후반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이걸 포함해서 이제 2화밖에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조금 또 다른 것들도 준비하면 되니까 그 변화를 해야 되잖아.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대본 쓰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기 형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역사는 사실 공부를 우리가 더 많이 했어야 돼. 근데 이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줘야 돼. 제가 기획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이번 방송은. 사실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우리 그래도 다행이잖아. 2월달 이제 1월달은 2월을 대비해서 평창 이야기하면 돼. 모논도 나오고 그때부터. 그래 모논도 이야기고 이제는 12월달은 이제 뿐이지. 12월달에는 뭐 또 다른 이야기거리 있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에 우리 보면 포기를 안 했고 뭐 알겠지. 야 원래 요즘에 애니메이션도 보면 한 번씩 끝날 때 제목 알려주는 애니메이션도 있어. 그거라 그래. 아수라장이 이거 봐. 야 요번 좋다. 끝날 때 이거 이렇게 해. 이상 아수라장이었고 저는 PPT4. 네 저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